자, 그러면 어제 마감 상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예, 미국 시장은 최근의 흐름하고 뭐 별다르지 않게 나스닥이 더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다우는 0.46% 음흠. 상당히 선방했습니다. 8월 장의 기자회견 발언 이후에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71%까지 올랐고요. 네. 시장의 선물은 5%를 넘어섰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나스닥과 빅테크 중심의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1.7% 하락했는데요. 다우는 0.4%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지표들이 크게 움직이는 부분은 사실은 아닙니다. 소폭 단련돼서 좀 올라왔는데 우리 원화는 그래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2년 만기 국채 수익이 많이 올라왔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8월 의장의 기자회견 발언 그 하나 때문에 이런 현상이 단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상대적으로 강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나스닥과 국채 수익률이 살짝 상승을 했는데 국채 수익 상승으로 나스닥이 하락을 했는데 아마도 이거는 나스닥의 주요 기업들 시총이 높은 종목들의 실적 미스 이 네. 영향 상당히 크다 그렇게 보입니다. 결국은 시총 상위 종목의 중심의 등락으로 인해서 나스닥이 더 변동성이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장님 오늘 목 건강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예, 그죠? 어제 병원에서 뭘 넣어놨는데 코가 조금 그런가 봅니다. 죄송합니다. 마음이, 부장님 건강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네, 부장님 눈도 아프셨는데. 눈, 코, 귀가 다 그러네요. 이거 휴가 한 일주일 좀 보내드려야 되나요? 어떻게? 11월에 일주일만 휴가 주십시오. 네네네, 안 되겠습니다. 건강이 최고인데 지금 박 부장님 좀 말씀 듣다 보니까 진짜 저희가 아니 근데 진짜 옛말 틀린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뭐요? 골골백세라고. 내가 맨날 골골골골골골. 요즘 환절기라서 더 그렇고요. 요즘 네. 코감기가 이제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병원 가보니까 엄청나게 사람 많더라고요. 그래요? 예. 애플 4% 하락했고 아마존 3%, 뭐 테슬라는 뭐 강보합이었고요. 퀄컴이 실적 미스가 있었잖아요. 네. 7.6% 하락했고 마이크로소프트 2.6%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AMD는 2.5% 올랐고요. 엔비디아는 1.5%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종목 중심으로 많이 움직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퀄컴도 많이 빠졌군요. 퀄컴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간에서 빠지고 있다. 그 어닝 미스가 좀 있었고요. 예,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상당히 선방을 했는데요. 이게 선방을 한 이유는 외국인들의 매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잠깐 언급을 했지만 네. 어제 그 미국 시장의 우리나라 ETF가 한 1.8% 하락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1.7% 하락갭 출발했습니다. 이후에 외국인들이 오전에 약간 팔더라고요. 그런데 오후 들어서 매수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오전에 어저께 특징 중에 하나는요. 1.7% 하락했는데 네. 종목별로 곧바로 플러스 진입한 종목들이 꽤 많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종목별로 반등 시도를 좀 했다라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외국인 매수가 시장을 좀 떠받쳤고, 그러니까 방어를 해줬고, 그리고 종목별로 반등 시도를 하면서 보합권까지 반등을 했다. 장중에 보합 코스피는 플러스까지 났었어요. 근데 뭐 코스피 0.3%, 코스닥이 0.46% 하락을 했는데 상당히 선방한 거죠, 사실요. 개인 외국인이 딱 같이 사니까 힘을 그죠? 수요일 날에 기관들이 매물이 나와서 좀 낙폭이 좀 컸었던 2차 전지 쪽 있잖아요. 어제 대거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장이 떨어질 때 시장을 받치면서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은 어제도 여실하게 나타났습니다. LG 에너솔루션, 삼성 SDI, 포스코 케미칼 급등했고요. 에코프로 2차 전지네. 급등했습니다. 2차 전지가 다 강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네. 외국인 매수와 그리고 금융투자를 제외한 기관 매수 하면서 선방하면서 마감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우디 네옴시티와 플랜트 사업 그리고 수소 사업에 이번에 뭐 협의가 가능하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건설기계, 플랜트 섹터 그리고 수소 테마가 강세를 보였는데 수소 테마는 급락했다가 아래에서 반등을 한 거고요. 건설기계와 플랜트는 굉장히 셉니다. 최근에 뭐 40% 이상, 50% 그런 종목들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쪽에 기대감이 계속 있는 것이다. 사우디 이렇게 얘기가 보시면 계속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계속 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테마로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기만 하면 뭐 좀 있긴 있겠지. 그렇죠. 근데 뭐 세계 제일 부자라는데 빈손으로 와야 아무것도 오겠어요? 안 하지는 않았겠죠. 빈손만? 네, 빈손만 오진 않을 것이다. 빈살만은. 네. 뭐 좀 갖고 오겠지. 예, 오늘 뭐 차트와 여러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일단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한 거는 중간 선거가 있죠. 정치 이벤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보고서들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중간 선거 이후에 경제 및
그리고 시장의 정책 변화 이런 부분들에서 보고서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로 여러분 좀 보시면 될 것 저 같고요. 결과 나오는 날 저희 아침에 특방을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미국 정착자 모셔서.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이거 뭐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고도 연관되어 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 말에 있을 10일 날 미국의 CPI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하겠죠. 지난번에 8.2 지금 예상 8.2 정도거든요. 네. 이게 8 아래로 내려가냐 안 내려가냐 이걸 계속 따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저번에 한번 두 분이 내기하시고 그랬잖아요. 아, 쉽게 안 내려가잖아요 이게요. 창피한 얘기를 또 이렇게. 이게 자꾸 쉽게 안 내려가는데 이제 그게 그래서 저기 내려가기를 시작된 거예요. 버거가. 시장에서 계속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 그리고 또 하나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요. 요번에 그 FNC 회의 끝나고 나서 성명서에서는 다소 완화적인 얘기를 좀 했잖아요. 그런데 파월 의장이 강력한 발언을 해서 이런 상황이 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성명서에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연준 인사들이 다소 완화적인 얘기를 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렇죠. 전에는 연준 인사들이 매파적 발언을 계속하면서 시장을 짓눌렀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번에는 아마도 플러스 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도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 언론 얘기들을 좀 들어보시면 어떤가 그렇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는 FOMC 회의가 끝났는데요. 캐나다가 75bp에서 50bp, 호주가 50bp에서 25bp, 노르웨이가 50bp에서 25bp. 뭔지 아시겠죠? 75bp 인상하다가 50bp 인상하고 호주도 50bp 인상하다 25bp 피크아웃. 인상하면서 인상폭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네. 그리고 FOMC 설명서에서도 속도 조절을 시사하는 내용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각국의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또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유일하게 파월 의장만이 지금 ECB도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ECB도 어제 뉴스 보시면요. 최종 금리는 생각보다 낮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 파월 의장만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최종 금리 상향에 대해서 가능성에서 언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언급을 한 내용들 때문에 시장 금리가 올라가고 뭐 2년 만기 국채 수준이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시장에서는 어떻게 인식을 많이 하냐면요. 점차적으로 경기 및 실적 지표가 하향되면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무게감이 실릴 거다. 이런 쪽으로 좀 한쪽으로 좀 보는 것이 조금 더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이번 주에는 연준 인사들이 연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파월 의장과 다른 스탠스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을 살펴보시면서 다음 주에 뭐 다른 주요 이벤트가 두 가지가 있지만 일단 시장의 내부적인 수급적 요인이나 또는 성장주의 등락은 요 연준 인사들의 연설에 의해서 많이 움직일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관심은 물가와 금리 인상에서 경기 침체와 신용 경색 또는 신용 위기로 지금 이동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 많이 들으시잖아요. 네. 뉴스삼에서 맨날 전해주는 것도 이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이거는 제가 제 의견 드리지 않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최근 시장 흐름은 그러면 물가와 금리 인상 때문에 시장이 그렇다면 다우존스 산업지수 빠져야 되잖아요. 경기 침체 얘기를 하면 다우존스 운송지수 빠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차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우의 주봉입니다. 맨 오른쪽에 노란색으로 제가 아침에 이제 그려가지고 왔는데 지금 다우 운송지수 굉장히 강하죠. 다우 주봉이요. 그리고 다우 운송지수는 왜 중요하냐면 경기 침체, 경기와 상관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우 운송지수도 상당히 강한 쪽에 지금 뭐 들어가요 운송지수에? 운송지수는 보통 뭐 우리 그 페덱스 뭐 이런 거 들어가요? 네, 그렇죠. 물류, 물류, 그리고 운송. 운송한 회사들 산업체 철도 이런 거 들어가요. 예, 그런 거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나스닥을 보시면 너무 약하죠. 저렇게 약하지 않습니까? 저건 저 IT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뭘 설명을 드리려고 이 얘기를 하냐면요. 아까 텍스트에서 마지막에 빨간 글씨로 써놨는데요. 이게 뭐 때문이냐? 실적 발표 때문이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아니면 경기 침체를 계속 논하고 있는데 경기 침체는 당장 닥친 악재가 아니고 당장은 지금 국제 수익이 올라가는 게 더 중요해. 그런 것 때문이냐? 제가 물음표를 쳐놨는데 어떤 것이냐의 선택의 문제가 분명히 우리는 잡아 나가야 되고요. 네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현재 단기적으로 지수의 흐름과 섹터의 흐름이 지금 움직임의 흐름이 연말 연초나 내년도의 지수 및 섹터의 흐름과는 확연하게 다를 가능성이 이제 높아요. 네.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내년에 경기 침체 100% 들어간다면서요. 그런데 다우 운송지수나 다우 산업지수가 상대적으로 계속 강할 것이냐. 이건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나 내 전략을 짜갈 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로 말씀 좀 드린 거고요. 네. 근데 약간 우리 비음이 나오시니까 네. 한문철 변호사 목소리가 비슷하시네. 약간 또 섹시해집니다. 갑자기 어떤 분이 한문철 음성이 나온다. 빨리 나가지고 오겠습니다. 몇 대 몇?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강했는데요. 우리나라도 보시면요. 미국 변동성에도 상대적으로 안정을 보이는 거는 외국인들의 매수 유입에 기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흐름을 보면 연말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하락을 방어하는 역할을 좀 할 건데 그런데 이건 하락의 방어이지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상승의 기대치는 미국 시장이 안정화돼야 되잖아요. 특히 미국에서 나스닥이 반등을 하면서 미국 시장이 안정화돼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나타난다면 분위기는 바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항상 체크를 해야죠. 시장은 항상 호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악재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양쪽이 다 있는 거니까요. 예. 환율 움직임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환율 움직임에 심각한 변수가 나타난다면 이건 좀 다른 얘기예요. 그 부분만 좀 체크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확실한 투자 주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기관들은 매도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들은 알고리즘 매매 늘 말씀드립니다. 단기 거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을 추종하면서 롱텀으로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알고리즘에 의한 단기 거래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별 차별화가 심화되고 테마 순환만 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실적 성장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보유 가능하지만 네.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만 테마나 납법과대로 단기적으로 올라오는 애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너무 길게 가져가면은 오히려 다시 내려온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차트를 하나 재밌는 차트를 한번 그렸습니다. 여러분 다운로드 하셔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미국의 차트도 보여드렸지만요. 우리나라 2022년 1월부터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의 지금 차트는 일봉 차트입니다. 중간에 세로로 선을 그려놨죠. 이렇게. 네. 이게 1월부터 선을 그어갔고요. 이게 맨 끝에가 1월이고요. 여기가 6월 30일입니다. 중간이 쓴 게 6월 30일이고요. 그 다음이 이게 9월 30일이고 이건 이제 11월서부터 지금까지거든요. 이때 제가 이걸 그리려고 밑에다 이렇게 쭉 이렇게 나란히 그리려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때 수급이 어땠냐? 외국인들이 1월부터 6월 말까지 16조 원 팔았습니다. 아, 지금 세로선 3개가 있는데 하나는 네. 1월, 그다음에 또 1월부터 하나는 6월, 6월까지, 하나는 7월부터 9월. 9월까지, 네. 그 다음에 10월 1일부터 마지막까지인데요. 네네네네.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걸 제가 가져왔냐면요. 외국인들이 지금 10월 1일부터 지금까지 4.5조 샀거든요. 지금 산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아니에요. 7월 1일서부터 지수가 떴다가 이렇게 급락하는데 계속 샀습니다. 외국인들이요. 외국인들이 3조 8천억을 샀습니다. 7월에도. 그러니까 8조 3천억 산 거네 지금까지. 예. 반 7월서부터 샀네 계속 산 판 거에. 거예요. 예. 판 거에 반 샀어. 예. 그렇게 산 겁니다. 6월 말까지는 16조나 팔았는데. 예. 네. 지금 산 게 아니고 7월부터 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그때 환율을 봤더니 1월 3일 날 시작할 때 환율이 1,190원이었어요. 6월 말일 날 7월 1일 날 환율이 1,300원이었습니다. 1,300원이었거든요. 예. 근데 7월 1일 날 1,300원이었는데 예. 9월 말일 날 환율이 고점이 1,440원이었어요. 그럼 1,300원에 1,440원까지 140원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외국인이 샀다는 거예요. 3조 8천억을 이 기간 동안. 그리고 지금 1,424원으로 살짝 떨어져 있는데 지금은 더 많이 사고 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우리가 하고 봐야겠죠. 네네네. 그 사이에 다른 주체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1월부터 6월 말까지 개인들이 21조 원 순매수했습니다. 많이 샀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9월 말일까지 1조 9천억 확연하게 줄었죠. 네. 근데 지금 10월 달 들어가면서 지금까지 파는 거는 3조 2천억을 팔고 있습니다. 이제 급격히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국내 기관들 참 아쉽죠. 국내 기관들 보면 1월 3일서부터 6월 말까지 6조 2천억 팔았고요. 그리고 7월 1일부터 9월 말일까지 5조 4천억 팔았고 지금 1조 5천억 팔고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 아니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2020년하고 2021년은 예. 연기금이 팔 때 왜 판다 그랬는지 기억나죠? 왜냐하면 아, 주식이 너무 너무 올라서 올라가지고 맞아요. 비중 맞춰야 채권 되니까. 주식 비율에서 예. 주식이 너무 비율이 높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비율을 맞춘다고 맞아, 그러거든. 예, 예. 그러면 아 맞아 채권도 지금 물렸구나. 아, 내 그렇겠죠. 생각 잘못했네. 채권이 더 물렸구나. 예. 그러니까 그 비율이 예. 채권이 그냥 있는 상태에서 주식 빠졌으면은 아. 이 공간이 생겼을 텐데 채권이 폭락해 버렸잖아. 네. 아, 또 그렇게 되나? 그렇죠. 뭐 원팀이니까 다른 팀들하고 같이 운영을 하니까 이제 그런 살짝 말씀 오해했네요. 여러 번 했지만요. 살짝 빈정상인데.
거기도 힘들었구나. 아, 계속 지금 비중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비중 맞추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제가 그래서 괄호로 연기금을 지금 말씀 주셔서 연기금을 표시해 왔어요. 첫 번째 구간에서 5,200억 팔았고 그 다음에 7월 1일서부터 9월 말일까지 8,500억 팔았고 지금 한 달이잖아요. 3,100억 팔았거든요. 상반기보다 더 많이 파는 겁니다. 지금. 아 그렇구나. 상반기보다 더 많이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 기관들은 계속 팔고 있다. 외국인들은 7월서부터 사고 있다. 지수가 떨어졌지만 사고 있다. 올라갈 때도 사고 떨어질 때도 사고. 개인들은 사다가 이제 팔고 있다. 그런데 다른 것보다도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강한 게 외국인 때문에 그러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어떤 환율에서 샀느냐가 딱 여기 나오는 거예요. 1,300원부터 계속 사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면서 더 강력하게 지금 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부분 좀. 1,190원에 판 외국인은 뭐 기분 째지겠지. 그렇죠. 그지? 그 주식도 비교적 고가에 파는 데다가 환율도 한 20% 먹었으니 뭐. 그렇죠. 아유, 난 지금이라도 사야지. 그러고 들어온다는 거죠. 아, 이거 뭐 참고로 하셔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뭐 생각을 나름대로 생각을 각자 하시는 거니까요.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아, 이런 거 가져왔습니다. 좋네요, 부장님. 요런 거, 그지? 확 들어오네 진짜. 네네. 어? 자 수급, 기관, 환율까지 한 번에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네, 뉴스도 네. 몇 가지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뉴스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에서 철수를 시작했다라는 로이터 통신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포로 교환 합의. 포로 교환은 그동안 하고 있었어요. 아, 그런데 그래요? 그런데 이제 로이터 통신에서는 이제 또 김치 공부하시는 건지 모르지만 휴전협상의 청신호로 볼 수 있을까? 뭐 이런 기사가 좀 나온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 어제 러시아 외무부에서 러시아는 핵무기는 방어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핵 보유국 간 충돌 방지가 최우선이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표를 해놨는데 이 서방 국가에서는 더 논란이 됐어요. 방어 목적으로만 사용해? 아, 이거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점령지 같은 데를 러시아는 이제 자기네 땅이라고 생각하니까 예. 거기를 공격하면 예. 방어용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딱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죠. 생각하지. 그렇죠. 그래서 1번 뉴스와 2번 뉴스와 연관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논란이 극대화하고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3번 뉴스 연결해서 뉴욕타임즈의 기사 기고문에서 이제 전략가가 국방 전략가가 기고한 내용인데요. 지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종전 해배해야 된다. 지금 해야 된다. 이런 시기에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종전하면 또 종전 랠리가 좀 있을라나. 저는 뭐 종전 랠리.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파워. 휴전이라도 빨리 해야죠. 돼야죠. 예, 예, 휴전이라도 종전. 해야죠. 네. 너무 길게 지금 끌고 있는 상황이라서 파월 의장이나 옐런 장관도 항상 하는 얘기가 네. 또는 그 제러미 다이먼 맞죠? 제이미 다이먼. 제이미 다이먼. 맨날 헷갈려. 제이미 다이먼 그분께서도 맨날 그러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다. 네네. 내년도에 그렇게 얘기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거 지금 주요 정치적 이슈가 이번 11월에 있는데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주의 깊게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이다 생각하고요. 캐나다가 중국 기업 리튬 업체에 투자하고 있는 세 곳에 투자 금지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건 뭐 미국과 같이 연동하면서 하겠죠. 캐나다 총리 그 잘생겼더만. 누구예요? 트리도 말고요? 트리도? 트리도 그 사람 잘생긴 거는 10년 전부터 잘생겼던 것 같아요. 잘생겼는데 요즘 뭐 꽃이 결단력도 있고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구만. 아 그래요? 굿자. 네, 트리도. 예, 그리고 애플이 중국 최대 생산 기지 이거 여러분 아시죠? 폭스콘 공장 7일간 폐쇄합니다. 그래서 아이폰 14 생산이 좀 어려워지지 않겠냐.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정보들이 좀 영향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도 베트남에서 스마트폰 50% 이상 거기서 만들거든요. 근데 이 비중을 낮추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도나 인도네시아, 중남미로 분산한다는데 방점이 중남미에 있는 것 같아요. 뭐든 몰빵은 안 좋은 거야. 사실은. 그지? 그래서 이제 분산한다는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이건 또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나라 그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나 스마트폰 소부장 기업들이요. 베트남에 같이 따라가가지고 거기 있는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이것도 참고를 하셔야 할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는 10년 후에 로봇 시장 60억 불 된다. 최대로 긍정적으로 봤을 때 1,540억 불 정도 규모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인 발표를 하면서 전기차나 스마트폰 시장의 30%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 센서나 부품주에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KB증권에서 이거는 한 기업에 대해서 얘기한 거라서 제가 할까 말까 했었는데 KB증권 공식 보고서입니다. 애플의 자율주행 전기차 공급망은 한국을 이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
LG그룹에 있는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엔솔, LG이노텍이 풀 라인업 전기차에 들어가는 거 다 있잖아요. 전자부품이요. 그래서 우리한테 낙점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지켜보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뭐 당장의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박병창 부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가 얼른 그래도 조금이라도 휴가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네. 네, 건강 길게 가야지 뭐. 예. 막 소진시킨 다음에 아이고 어떻게 이건 바보야. 네네. 그죠? 네네. 하여튼 길게 저희가 가기 위해서 하여튼 빨리 저희가 스케줄을 좀 잡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박병창 감사합니다. 부장님, 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3프로 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 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시던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11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참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 TV를 검색해 주세요.